네, 안녕하세요. 폼랩 코리아와 폼랩 골든 파트너사인 3D 모니 공동 진행하는 SLA 프린터 교육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폼랩 코리아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웨비나 시작에 앞서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강사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폼랩 코리아 지사장님으로 계신 김진욱 지사장님께서 폼랩 코리아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웨비나의 메인 발표가 될 SLA 교육을 진행해 주실 3D몬 조중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여 폼랩 코리아 김진욱 지사장님께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폼랩 코리아의 김진욱입니다. 제가 한 5분에서 한 10분 안 되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 세미나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폼랩 코리아의 지사장을 맡은 지가 한 2년 반, 3년 정도 돼가고요. 그 전에는 한 IT 쪽 글로벌 기업에서 한 20년 넘게 기업 생활을 하다가 폼랩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폼랩 쪽에 와서 최근에 이제 예전에 아시던 유통사 사장님 분들이나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 하는 처음 질문들이 3D 프린팅 신사업 비즈니스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도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뭐 하나의 주요한 솔루션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3D 프린팅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완제품 단계로 가는 대량 생산 단계로 가는 단계는 조금 아직 진입은 좀 덜 했어도 향후에 그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현재 글로벌로 보면 뭐 현재는 한 20조 규모, 그다음에 뭐 2025년 정도에는 한 35조 규모에 달할 거라고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2019년, 2020년에 약간 주춤한 거는 좀 있지만 현재 거의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시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그 한국의 GDP 기준으로 보면 한 뭐 12에서 11위 정도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 걸맞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리 제조 강국 5개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5위 정도가 이제 한국인데,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 완제품 엔드 프로덕에 생산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늦춰지고 있지 않나, 늦어지고 빨리 따라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래도 향후 뭐 비즈니스적으로나 시장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 3D 프린팅 시장 규모가 어, 향후에는 확실히 각광받는 시장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근에 그 기사가 난 것 중에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께서 그 3D 프린팅 벤더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폼랩에 뭐 한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 한 1,800억 정도의 인베스트 자체를 진행을 해서 또 한 번 조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올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좀 있었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가 글로벌리 폼랩이 설립이 된 것들은 딱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사 설립이 된 게 한 2년 반, 3년이 아직 조금 안 된 역사를 좀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그 MIT 공대 출신들이 그 미디어 랩실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기존의 산업용 3D 프린터가 정말 고가, 뭐 3억, 4억, 5억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조금 그 전문가들이 쓸 수 있고 산업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제품들을 조금 사용하기 쉽고 그 당시로서는 뭐 한 10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전 직장이 이 3D 프린팅 업계로 오기 전에 전 직장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서 근무를 조금 했었었는데 그때 예전에 빌 게이츠가 늘 뭐 기존 직장 얘기입니다만 빌 게이츠 MS 히스토리를 조금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회장도 기존에 뭐 산업용 컴퓨터 이런 시대에서 뭐 모든 사람들의 책상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해왔듯이 지금은 뭐 우리들이 뭐 컴퓨터가 당연히 그 한 사람당 한 대씩 가지고 또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두세 개 정도 뭐 노트북을 비롯해서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별도 기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 사실은 지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시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게 얼마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폼랩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장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시장을 바꿔보면 어떻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폼랩 자체가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미션이자 어떤 비전 자체가 그 일반 취미 용도, 교육 용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엔드 프로덕트를 구현할 수 있는 산업용 시장에서 어, 아주 쉽게 누구든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측면으로 폼랩 자체가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 2012년 정도에 폼 1, 그다음에 2014년도에 폼 1 플러스라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었고 사실은 폼랩이 2015년도에 폼 2란 제품을 시장에 만들어내면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요. 폼 1하고 폼 1 플러스 시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용, 산업용이라기보다 조금 취미용이라든지 조금 교육용이라든지 조금 개인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어떤 그 베타 측면에서 개발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얻은 이제 회사 측면에서 프로덕트 라인업에서 자신을 갖고 폼 2, 2015년에 폼 2를 시장에 런치를 하면서 세상에 폼랩이라는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폼 3, 뭐 폼 3 플러스 그다음에 뒤에 보시는 조금 라지 사이즈의 폼 3L,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이나 덴탈용 쪽으로 특화된 폼 3B, B가 이제 바이오 컴패터블의 약자인데 처음에 이제 폼 3D로 할까 B로 할까를 고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폼 3D 하면 너무 덴탈 쪽만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폼 3B 해서 바이오, 덴탈, 메디칼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까지 이제 라인업이 SLA 라인업이고 2020년도에 SLS, 기존엔 이제 그 레진, 액체 레진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제품군 이외에 SLS 제품군, 휴즈 1이라는 제품군을 추가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시장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폼 3 플러스, 폼 3L, 폼 3B, 그 다음에 폼 3BL, SLA 라인업, 그 다음에 SLS 라인업으로 퓨즈,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가공, 뭐 다른 회사에서 보다 좀 차별화된 특성 중에 하나가 후가공, 뭐 워시라든지 큐어라든지 이런 제품군들이 출시가 되면서 현재 폼랩의 메인 제품군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 자체가 2015년에 폼 2가 런치됐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2020년도의 리포트긴 한데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7년 사이에 7만 대, 그리고 현재로서는 8만 대, 가장 많은 고객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제품군, 3D 프린터가 물론 이제 다른 제품군들이 사이즈가 조금 크고 뭐 좀 비싸고 이런 측면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폼랩 자체가 단독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지금 셀링이 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LA 부분, SLS 부분 저희 라인업 자체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SLA 쪽에서 물론 SLS도 파우더라는 재료가 있지만 SLA 쪽에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본사에서도 40% 정도 저희 그 인플로이를 본사 인플로이 뽑는 기준 자체가 한 40% 정도를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전공 박사들로 뽑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레진, 그 3D 프린터에 맞는 재료 자체에 대한 개발 R&D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고요. 크게 뭐 표준 스탠다드 레진이나 메디컬 뭐 치과용 덴탈 레진이 있고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쪽, 그다음에 주얼리, 세라믹 쪽 이렇게 크게 구분을 좀 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조금 식약청 등록 이슈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리들은 덴탈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원 제품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또 폼랩이고요. 뭐 이제 거의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런 부분 이런 그 회사들이 저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 장으로 그 폼랩의 어떤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년 재작년에 많이 화제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뉴발란스 쪽에서 1차, 2차 리바운드 레진 뭐 이래 가지고 사람의 특성에 맞는 어떤 쿠션감 밑에 밑창 같은 경우를 지금 그 폼랩의 3D 프린터로 만든 폼랩의 팩토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3D 프린터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하나의 큰 그 레퍼런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레트 면도날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대 같은 경우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고 개개인의 감성에 맞게 어떤 디자인, 색감, 재질, 그립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금 팬데믹 상황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의료용 면봉, 그 면봉 앞쪽에 보시면 되게 미세한 돌기 이런 부분들까지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폼랩 제품으로 진행됐다는 것들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메인 세션인 3D몬 대표 조중현 대표님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IT 쪽에서 있다가 폼랩에 조인을 하면서 만나 뵀던 분들 중에서 되게 인상에 많이 남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이유 자체가 뭐 폼랩은 한 7년 정도, 3D 프린터는 한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 한국 초창기 3D 프린팅 시장서부터 만들어 왔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즈니스, 유통 비즈니스 하는 분이라기보다 조금 테크니션 같은 느낌이세요. 그래서 제품 자체를 거의 엔드 투 엔드로 뜯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뭐 덕후라고 할지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야의 고수라고 제가 우겨서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 제품은 내용을 조금 들어보시면 아마 짧은 시간 40분, 50분 안에 폼랩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SLA, 뭐 FDM, SLA, 뭐 DLP, 뭐 SLS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SLA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 그다음에 그 정말 본인이 3D 프린트를 사용자로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비즈니스까지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현실감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본사에서도 글로벌리 본사 폼랩의 엔지니어들이 아니고 사용자 중에서 국의 사용자들이 폼랩의 인플로이들을 제외한 사용자들끼리 서로 테크니션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디스커션하는 세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유저이자 뭐 저희 파트너이신 우리 조중현 사장님의 좋은 강의를 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사장님.
네, 김진욱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해 주실 3D몬 대표님을 모실 건데요. 이제 채팅에 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제 코멘트가 있으시다면은 그 하단에 채팅창이랑 Q&A가 있으실 텐데요. 거기 자유롭게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그리고 미팅 끝나고 질의응답 세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이제 발표 중에 이제 답변 못 드린 거는 그 시간에 이제 네, 보내서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D몬 대표 조중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D몬 대표 조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 제가 제야의 고수는 아니고 그냥 덕후 수준의 뭐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단 저희 3D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3D모는 지난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2년에 3D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을 오픈을 해서 자동 견적 시스템이 적용된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3D 프린팅 방식 장비들을 운영을 하면서 총한 20여 가지의 출력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가지 종류는 되는 것 같고요. 산업용 장비를 이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러던 중에 2016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3D 프린팅이 이슈화가 됐었고 2016년도쯤에 이제 그 폼랩스 폼2를 보게 되고 그 폼2의 매료가 돼가지고 2016년도부터 이제 폼2를 판매하는 거를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저희 3D몬에서 3D 프린터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폼랩스하고 정식 리셀러 계약을 해서 현재는 골드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정도 프린팅 서비스를 이제 주로 했었고 지금 이제 뭐 현재는 3D 프린터도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이 10년간의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3D 프린팅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3D 프린팅에 대한 오해는 2013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뉴스 같은 데서 아주 이슈화를 하면서 저가형 장비들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FDM이라는 글루건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접층해서 만들어가는 3D 프린터가 소개가 많이 됐거든요. 저가형으로. 그리고 뭐 도깨비 방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기에는 뚝딱 만들지는 못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품 설계에 대한 인지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매스컴에서 얘기한 거는 뭐 가정에 한 대씩 뭐 3D 프린터가 보급이 돼가지고 뭐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뭐 미래가 된다. 그러지는 않겠죠. 단순한 그냥 A4 용지 출력하는 그냥 2003 그냥 프린터랑은 좀 다르죠. 그래도 전문 가공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 전문 가공 장비. 그리고 초반에 그런 글루건 방식의 FDM들이 소개가 되고 학교 같은 데 보급이 저가형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FDM이라고 글루건처럼 녹여서 출력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밑에도 나오지만 이제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있었고 FDM만 거의 유일하게 저가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FDM이라는 게 특허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많이들 만들면서 가격이 낮아졌는데요. 이 FDM 장비도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었고 장비 가격이 이렇게 저가가 되기 전에는 2억 5천막 이랬습니다. 억대 장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FDM이 이제 소개가 많이 되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 가서 찾아보고 출력물을 보고 그랬을 때 좀 솔직히 조금 낮은 품질 때문에 출력 품질 때문에 좀 실망도 많이 하시고 요게 좀 문제예요. FDM 장비로 출력한 거가 항아리 같이 생긴 것들은 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람 손이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밑에 지지대라는 게 받쳐줘야지 되는데 지지대가 붙었던 부분들은 출력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실망을 하신 분들은 그 이후로는 그냥 오해를 갖고서 그냥 외면을 하시는 거죠. 3D 프린팅에. 예,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현실은. 그다음에 재료 물성의 한계. FDM 출력 방식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품질이 좋은 게 뭔가 이렇게 찾던 분들은 SLA라는 이제 출력 방식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SLA 출력 방식도 좀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액체 재료를 사용하는 출력 방식이다 보니까 출력물의 재질이 아크릴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탁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구부리면 부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재료 물성의 한계. 그리고 밑에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대. 그래서 산업용 대형 장비들 이런 것 때문에 3D 프린터는 좀 아직은 뭐 시기상조인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막 하는데 뭐 현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발전도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저희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봐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이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걸 뭐 자주색 핑크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핑크색 부분이 나일론 플라스틱이라고 여기에 나일론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SLS 출력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일론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굉장히 질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SLS 출력 방식으로 출력한 이 나일론 플라스틱 서비스는 표면 품질이 약간 거슬거슬합니다. 대신에 잘 안 부러진다라는 소재 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 서비스 중에서 가장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러지지도 않고 물성 자체도 좋은데 가격이 낮았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SLS 출력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출력을 할 때 X축 그러니까 뭐랄까 평면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외에도 수직으로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수직으로도 쌓다 보니까 한 번 A4 용지로 뭐 출력하듯이 뭐랄까 볼륨을 출력할 때 막 작게는 몇백 개까지 아니면은 뭐 많으면은 막 수백 개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몇십 개에서 수백 개겠죠. 한꺼번에 출력이 되다 보니까 장비 가격은 뭐 3억, 4억 이래도 한 번에 몇백 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서비스 이용 단가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튼 단가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리고 프라임 플라스틱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SLA 방식입니다. 프라임 플라스틱.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쌓을 수가 없고 장비 가격도 막 3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SLS 출력 방식보다 저희 서비스 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지금 프라임 플라스틱이라고 빨간색하고 노란색 요것도 뭐 고무류인데 이것도 SLA 방식이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가 생긴 게 3D 프린터 가격대의 변화. 이 가격대의 변화가 결국은 저희 서비스에서는 3D 프린팅 서비스의 단가가 낮아지는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3D 프린터계의 장비들이 수억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 그다음에 수십만 원대, 막 이렇게 이제 가격 변화가 생겼는데 제일 처음에 그게 적용된 게 FDM이라는 글루건 같은 방식이고요. 그 두 번째가 이 SLA 출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이제 그 SLA 출력 방식을 많이 이용하게 된 이유가
이 프린터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단가가 또 낮아지는 거죠. 거기에 또 뭐냐면 3D 프린터의 단가가 낮아지고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소재들의 불편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뚝 떨어지면 깨지는 그런 거 이제 불만들이 생기겠죠. 이런 좀 더 질긴 재료가 없을까, 이런 니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양한 물성들의 광경화성 재료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제가 오늘도 추천드리는 게 SLA 출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SLA 3D 프린팅이란 무엇일까? 뭐 다 아시겠지만 3D 프린팅은 대다수가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면서 뭐랄까 모델을 만드는 적층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층 쌓고 한 층 쌓고 한 층 쌓고 레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너무 고가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게 된 게 이제 저가형으로 먼저 들어간 압출 방식이라는 FDM이 이제 특허권이 있다고 상표권이 있다 보니까 FFF라고도 많이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글루건 방식. 그러니까 열가소성 수지를 재료로 녹여서 붙여나가는 방식. 요거는 일단은 출력 품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표면에 이렇게 뭐랄까 한 층 한 층에 대한 이렇게 선들도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층층마다 이렇게 좀 이격되는 박리가 되는 그런 성질도 있고요. 대신 장점은 소재 재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하비스트,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좋아하시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유지하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좀 이렇게 중저가로 내려오기 시작한 게 광경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빛에 굳는 액체를 이용하는 출력 방식입니다. 이거는 표면 품질이 굉장히 매끄럽고 높은 출력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분말 용융 방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SLS 방식이고 나일론 플라스틱. 그러니까 왼쪽에 FDM 방식과 오른쪽에 SLS 방식은 실제 현재 대량 생산에서 사용하는 열 가소성 수지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SLS 방식도 그 열 가소성 수지를 쓰다 보니까 우수한 재료 물성 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대신에 단점은 아직까지는 저가형으로까지는 내려오지 못했고, 현재 지금 사실 폼랩스와 몇 군데가 이제 좀 그래도 수천만 원대, 그러니까 보통 막 4억 이러던 거를 이제 1억 미만대로 낮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SLA 3D 프린팅 방식 중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왼쪽 거를 보시면 요 도표에서 이게 이제 수조 탱크라고 하는데 수조거든요. 액체 재료가 담기는 수조인데, 지금 봐도 파란색 액체가 많이 담겨 있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낮게 담겨 있고요. 왼쪽에가 이제 이전에 3억대, 4억대 대형 장비의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이 도표를 이해하기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밑에 플랫폼이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 플랫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출력물이 플랫폼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나는 거를 톱다운 하향식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빛은 위에서 쏩니다. 그래서 출력물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라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대형 장비였고 보시다시피 재료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출력물이 뭐 높이가 50cm짜리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수조의 높이가 50cm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뭐 3억짜리, 4억짜리 장비를 처음 세팅할 때 기본 재료만 5천만 원어치 정도를 담습니다. 막 1톤 넘게 이렇게 담다 보니까 사실 재료의 교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또 그만한 재료를 옆에 보관하고 있다가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지 재료로 세팅하면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재료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본 한 재료 갖고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아크릴과 같은 물성을 갖는 재료 하나로 꾸준히 지금 이게 장비가 나온 거는 1980년대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 재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의 거를 보시면은 상향식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버텀업 방식이라고 하고, 이 방식이 되면서 데스크탑형으로 중소형 장비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저렴해지고, 여기 밑에 액체 수지가 담겨 있는데 요거는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또 담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붓습니다. 부어서 이 수조가 굉장히 얕고요. 이 수조에서 출력물이 자라나는 방식인데, 광원은 이 수조의 밑에, 수조가 투명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싸서 플랫폼이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재료를 교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다른 재료를 써보고 싶고 다른 색깔 재료를 써보고 싶다. 이거의 대처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향식 방식인데, 요게 빌드 플랫폼이고요. 거기에 출력물이 붙어서 자라나는 걸 보시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밑에 수조도 조그만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 탑다운, 버텀업 방식, 상향식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LA 종류가 광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뉘는데,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요. 레이저 SLA, 보통 그냥 SLA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쓰는 SLA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SLA는 광원을 쓰는 3D 프린터를 총칭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DLP SLA 아니면 SLA DLP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LCD SLA, 최근에는 LCD 방식이 많이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 레이저 SLA 방식은 이 광원이 밑에서 레이저로 X축, Y축으로 거울로 반사를 시켜가면서 광원으로 재료를 붙이는 방식이고요. 이 레이저를 반사를 해서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출력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이저가 닿지 못하는 부분은 레이저를 하나를 또 씁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복수의 레이저를 써서 저 유럽의 어떤 업체는 공룡 뼈도 출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한 번에 출력, 그러니까 막 5m까지도 출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막 2m 되는 출력물도 SLA 프린터로 이 레이저 방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어떤 면을 새까맣게 칠한다라고 치면, 레이저로 칠하려면 레이저가 쭉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가 이 오른쪽의 두 방식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대신에 레이저가 굉장히 가는 초점이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정밀한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DLP SL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국내는 3D 프린팅이 제일 첫 번째 보급되고 제일 많이 보급된 데가 초반에 주얼리 시장이었을 거예요. 저쪽 종로에 가면 8천만 원대에서 막 한 2억, 3억 정도 되는 장비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쓰는 게 DLP 방식을 씁니다. 그게 DLP 방식도 8천만 원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뭐 몇백만 원대로 낮아졌거든요. 요 DLP 방식의 단점은 이 그 프로젝터거든요. DLP 프로젝터를 이용을 합니다. 프로젝터로 상을 맺혀서 그걸로 빛의 상을 맺혀서 그걸로 재료를 굳히는 방식인데, 단점이 이제 그 광학 렌즈를 쓰다 보니까 주변 부분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곡되는 부분들을 빼고 중간 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써서 출력을 하다 보면, 요게 단점이 크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출력 크기가. 여기에 밑에 글씨 썼지만 50 마이크론이라고 하면 0.05mm거든요. 0.05, X축으로 0.05, Y축으로 0.05를 실현을 하려면 출력 크기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LCD 방식이고, SLA 방식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방식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LCD 패널을 사용을 하고 LCD 패널 뒤에 백라이트라는 걸 빼버리고 거기에 그냥 자외선 강한 빛을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LCD 패널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단가가 좀 저렴한데, 일단은 DLP도 그렇고 LCD도 그렇고 면을 빛으로 확 비치기 때문에 출력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고요. 대신에 이 LCD 방식은 단점이라고 하면 LCD 패널 수명 저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CD 패널에 자외선을 비치게 개발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데드 픽셀이라고 그러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수명의 저하가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SLA, 좀 전에 말씀드린 SLA 방식의 그 뭐랄까 좀 정밀도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레이저 스팟 사이즈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 SLA는 좀 보급형 중에서는 지름이 0.14mm 정도 되는 걸로 뭐 곡면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XY축으로 제어하면서. DLP는 곡면을 그리려면 이렇게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진을 막 확대를 해서 보면 이 픽셀 단위가 보이거든요. 대신에 일러스트 같은 걸로 그린 거를 확대를 하면은 계속 선이거든요. 선은 선입니다. 이제 그 레이저는 그런 방식이고요. DLP나 LCD는 픽셀 방식이다 보니까 이 픽셀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면을 표현할 때. 그다음에 LFS라고 요 방식이 이제 폼랩스가 최근에 그러니까 폼3서부터 적용한 SLA 뭐랄까 특허를 갖고 있는 SLA 방식인데 스팟 사이즈가 0.085입니다. 굉장히 작고요. 이게 수치로 나와서 막 8호 그러니까 커 보이지만 굉장히 머리카락 정도보다도 가는 두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왼쪽에 곡면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른 게 요게 이제 그 SLA 레이저를 쓸 때는 XY축으로 해상도라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이제 LFS 방식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조금 존재를 합니다. 25 마이크론 0.025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LA 레이저 방식하고 DLP 방식하고 출력을 하면 출력 품질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제 적층을 수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레이저 방식을 쓴 거는 이제 곡면을 곡면으로 그리는 거죠. 대신에 수직으로는 한 층 한 층 쌓다 보니까 계단처럼 이렇게 단 차이가 좀 납니다. DLP나 LC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픽셀 단위로 곡면을 그리다 보니까 입체에서도 위, 아래, 좌우, 앞뒤로 여기에서 보이는 곡면 같은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출력물에서는 이거는 왼쪽 거는 SLA 방식이고요. 눈썹도 다 표현이 되죠. 속눈썹도 좀 표현이 되나요? 예, 예. DLP에서는 여기 보면은 요 문양이 있는데 이게 눈썹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적층 라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정밀한 거, 디테일한 거를 출력하기에는 약간은 무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DLP 방식이 단점이 한정된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SLA에서 여기 25 마이크론 말씀을 드렸잖아요. 0.025 X축 해상도가 0.0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LP 방식으로 0.025의 해상도를 실현을 하려면 뭐 해상도라고 1920, 1080짜리 그 해상도를 갖는 프로젝터를 이용을 하면 출력할 수 있는 XY축 사이즈가 4.8cm에 2.7cm밖에 안 됩니다. 요만한 거죠.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안 내리고 0.05, 50 마이크론으로 출력들을 좀 합니다. 주얼리 쪽에선. 그래도 9.6cm에 5.4cm밖에는 안 돼요. 주얼리 쪽을 언급을 드렸는데 주얼리는 이 사이즈면 반지를 여러 개를 출력을 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얼리 쪽에서는 뭐 크기가 크지 않아도 되다 보니 DLP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DLP 쪽에서 프린터 한번 반지들을 모아서 출력할 때 하루에 보통 한 3회 이상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속도가 빨라야 되다 보니까 DLP를 좀 이용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LCD 방식의 가장 큰 문제, 이 패널의 수명 문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CD 패널이 눈에 그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눈 나빠지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 차단하는 필름을 아예 제거를 하고 뒤에 자외선이 발생되지 않는 백라이터를 넣어놨던 거를 빼버리고 자외선을 쬐는데 자외선은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가서 이제 살 타잖아요. 자외선이 닿으면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LCD 패널 뒤에다가 비춰서 LCD 패널을 투과해서 이제 출력물을 만드는 재료를 굳히게 되는데 이 재료가 순간적으로 굳을 때 200도 이상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패널들의 픽셀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만 것들이 다 그 데드 픽셀들이거든요. 이게 북불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용하자마자 뭐 1시간 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6개월 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머리를 잘 쓴 회사의 제품들은 LCD 패널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해놓는데 이거를 모르고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출력물 잘 뭐 한 5시간 출력했는데 출력물에 구멍이 뚫려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이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프린팅 서비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3D 프린터를 2016년부터 판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판매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뭐 수년간 서비스를 받으신 고객분들이 VIP 고객분들이죠. 그리고 주변에 야, 너 3D 프린터 사업한다며? 3D 프린터 좋은 것 좀 뭐가 있냐? 그러면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는 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뭐 3억짜리, 4억짜리를 소개해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저가형, 중저가형 장비들을 제가 직접 사서 운영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솔직히 폼랩스의 폼1은 조금 뭐랄까 기대치에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폼2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많이는 안 했는데 폼2를 구매를 해서 써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폼2가 뭐 750만 원 이렇게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장비의 퀄리티를 봤을 때 그러고 각 장비가 출력하는 품질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한 2천만 원짜리라도 사겠다라는 정도 그 정도의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처음에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다가 이제 그 판매 업체가 왜 그냥 소개하고 소개비를 안 받냐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을 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폼랩스랑 정식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D 프린터를 구매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싸다라고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재료값이 싸다라고 그래서 유지비가 낮게 들겠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가격대는 합리적인 가격대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하고 이 재료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합리적인 가격대가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출력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폼2랑 폼3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출력 성공률이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하지를 않으니까 뭐 재료 낭비도 없고 그다음에 시간 낭비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출력 품질은 기본이고요. 출력 품질이 잘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출력 재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피규어를 만들거나 그렇게 단순하게 한 재료만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재료를 고무 재료도 쓰고 실리콘 재료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목적에 맞게 재료를 쉽게 바꿀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프린터에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가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용 편의성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 편한지 아니면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프린터가 사용하기 편한지 이전에 폼랩스께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출력을 할 때 보면 지지대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거를 출력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는 밑에서 지지대를 받쳐줘야지 되거든요. 이 지지대를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붙여줬었습니다. 폼랩스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폼랩스 거 쓰기 전에는 지지대만 붙이는데 1시간 걸리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페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 장비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서 보면 지지대는 어떻게 붙이세요? 그 경험치 살려서 잘 붙이셔야죠. 1시간 동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후들을 따라갈 수는 없죠. 초보자들이. 그래서 사용 편의성. 초보자도 사용이 가능한 사용 편의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가공 정도거든요. 출력 성공을 하려면 지지대를 그냥 두껍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대신에 지지대를 떼내면 사포질 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후가공의 정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대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붙는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유지 관리겠죠. 낮은 유지 관리 비용. 이전에 3D 프린팅이 한참 이슈화됐을 때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장비들이 수억 원대 장비, 비싼 게 좋겠구나 그래서 수억 원대 장비들을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억 원대들은 정말 구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담당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간 유지 보수 계약도 합니다. 보통 4억짜리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연간 유지 보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장 나면은 들여다 봐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폼랩스 SLA 방식
이 중에 LFS 방식이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LF 방식의 기술의 가장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필링 방식인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FDM 장비를 쓰신 분들은 이 필링이 뭐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옆에 로우 석션 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로우 석션 폴스는 흡착 힘, 흡착 힘이라고 할 수 있고 필링은 뭐 사과 껍질을 벗기다 그러는 벗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요 도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혹시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일단 요게 레진 탱크라고 하고요. 여기에 출력물이 붙어서 자라나는 이제 빌드 플랫폼 한 예로 보여드리는데 요게 이렇게 레진 탱크에는 재료가 담길 테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 호떡 이렇게 누르듯이 재료하고 바닥하고의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유지를 합니다. 이 간격이 결국은 적층 두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고 밑에서 빗을 째면 거기에 이제 네네. 그 부분이 굳는 건데 이제 이 굳는 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굳은 그 재료가 이 빌드 플랫폼이라고 출력물이 자라나는데도 붙어야 되지만 이 밑에 내진 탱크의 바닥면에도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진 탱크랑 빌드 플랫폼이 가운데 본드가 그러니까 그게 본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두 개 붙어버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요거는 폼 3에서 쓰는 LF 방식 레진 탱크고요. 이거는 기존에 이제 폼 2 때 사용했던 그냥 딱딱한 이제 레진 탱크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전처럼 붙여서 보시면 안 떨어지죠. 그냥 붙어버립니다. 여기 재료가 막 빗으로 비쳐서 굳으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떼려고 하는 게 이 안 떨어지려는 힘이 석션 포스고요. 이렇게 떼려는 힘이 이 떼는 과정을 필링이라고 합니다. 이 필링이 보시면 그냥 떼려면 잘 안 떨어지. 이 그냥 떼는 거를 리프팅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수직으로 강제뛰기죠. 강제뛰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티커 떼듯이 한쪽서부터 이렇게 떼주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요게 이제 틸팅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폼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살짝 들어 올리고 옆으로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네, 그래서 석션 포스라는 거가 이 밑에 레진 탱크에 붙어 있는 힘, 이거를 벗기려는 힘이 필 포스라고 합니다. 이 필링이라는 건 떼어내는 과정이고요. 이 밑에 석션 포스가 굉장히 크면 이 지지대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 지지대 끝단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출력물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밑에 레진 탱크에 그냥 붙은 상태로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출력 SLS 방식의 가장 흔한 출력 실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션 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필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그 LFS 방식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틸팅 방식, 폼 원테는 틸팅 방식을 썼는데 3D 시스템스사라는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허 분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폼2 때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까 DLP든 LCD 방식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 그냥 리프팅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로 강제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LFS 방식, 폼랩스의 LFS 방식, 요거는 로우 석션 폴스라 그래서 로우 폴스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 그래서 LFS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로우 폴스라기보다는 로우 석션 폴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붙는 그 힘을 붙어 있으려는 힘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출력 실패 SLA 방식의 출력 실패 예입니다. 요게 좀 전에 그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요 밑에 출력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떨어져서 밑에 탱크에 붙은 겁니다. 요거는 지금 캐릭터 같은데 다리 부분만 붙고
팔 일부분 붙고 몸통은 떨어져 나가고 여기 지지대에서 떨어진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그 폼랩스 LFS 방식은 레진 탱크의 밑단이 필름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요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아까 잠깐 레진 탱크를 가지고서 설명드렸듯이 이 밑에 판이 굉장히 딱딱하면 떼기가 힘듭니다. 근데 필름이면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도식에서 떼낼 때 필름이 스티커 떼지듯이 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에서부터 양 끝단에서부터. 그래서 떼지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출력물에 무리가 별로 안 가요. 수직으로 떼려 그러면 굳었던 출력물이 떨어질 때 막 늘어나려고 하겠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출력 품질이 요게 이제 잠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요, 다이어그램으로. 요 밑에 레진 탱크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요렇게 하고 뗄 때는 이제 스티커 떼듯이 들어올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레이저, 이 LFS 기술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이저가 수직으로 그러니까 스캐닝을 할 때 수직으로 조사된다는 거거든요. 요게 폼2 때 아니면 다른 SLA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레이저 윗부분에서 갈보노미터라는 XY축을 제어해주는 모터를 가지고 XY축을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 쪽에 가면은 이 초점이 타원으로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LFS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초점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 구석에 가도 수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원형이 나옵니다. 이게 이 밑에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그 반사경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를 파라볼릭 미러라고 하는데 이 고가의 파라볼릭 미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예 내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력물의 품질이 이제 바로 보이실 텐데 슬라이딩 방식을 썼던 폼2도 굉장히 훌륭했었거든요. 훌륭했는데 투명으로 뽑았을 때 차이가 조금 많이 보입니다. 이 투명 재료는 아무리 투명하다 그래도 어떤 출력물의 표면이 광택이 날 정도로 매끄럽지 않으면 투명하게 보이질 않거든요. 간유리처럼. 그러니까 투명한 거 사포로 막 갈면은 뿌얘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폼3로 출력한 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죠. 그만큼 Z축으로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적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폼랩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이런 SLA 독특한 LF 방식이 또 있겠지만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프리폼이라는 전용 소프트웨어. 요 전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전용 소프트웨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전용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하냐 하면 3D 모델링은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하고요. 그거를 프린터에서 어떻게 배치를 해서 뭐 뽑을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하면은 검은색으로 출력을 할 거면 빛을 얼마 동안 비출 건지, 그렇게 얼마 동안 비춰서 굳힐 건지, 이런 거를 프린터 세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 각도로 할 건지 이 각도로 할 건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출력 각도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지대를 붙여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탱크의 수조에 어떤 위치에다가 출력을 할 건지 배치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층 방식이다 보니까 단면도로 한 층 한 층 한 층 잘라주는 슬라이싱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슬라이싱, 자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LA 3D 프린터용 소프트웨어는 시중에 좀 있습니다. 이 매직스라는 것도 있고 뭐 넷파브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 매직스와 넷파브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막강하거든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이 넷파브는 연간 5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 프리폼은 프린터만 구매만 하면 한 카피든 100카피든 다 무료입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지지대를 붙여주는 기능이 거의 매직스랑 넷파브에 뒤지지 않습니다. 밑에 조금 저가형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은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지거든요. 그나마 이 두 개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일일이 수동으로 붙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프리폼이 지금 이게 이제 그 데모인데요. 왼쪽 위에 마법사 버튼만 하나 누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3D 모델링 데이터만 있으면 자동으로 각도를 틀어주고 자동으로 지지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출력을 거는 겁니다. 그냥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죠. 그냥 원터치로. 그리고 프리폼의 또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지대가 출력 실패도 나지 않으면서 출력 후에 지지대를 굉장히 손쉽게 떼낼 수 있는 구조로 붙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른쪽에 이게 이제 프리폼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프린터빌러티라고 인공지능 같은 이제 분석 뭐랄까 기능이 있습니다. 지지대가 어느 부분에 부족하거나 공기가 안에 갇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거든요. 뛰어난 기능이죠. 이게 MIT 공대 출신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에서는 진짜 탁월합니다. 요거는 프리폼에서 자동으로 붙였는데 왜 빨간색으로 나오느냐? 제가 일부러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쪽 부분에 서포터들을 일부러 좀 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들은 치명적인 것들은 이렇게 완전히 빨갛게 나오고 약간 부족하다 싶은 데들은 이렇게 좀 뻘겋게 나옵니다. 그리고 폼랩스의 또 가장 장점 중에 하나, 이게 같은 장비인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폼2 장비는 출시된 지 7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활발한 유저 포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여기에 보시면 펌웨어, 프린터를 구동하는 펌웨어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리폼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전 프린터와 저는 느낌상 한 1년 지나면 완전 다른 프린터예요. 장비는 똑같은데 소리도 조용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굉장히 다른 프린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인데요. 이게 이제 폼3라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폼3 플러스가 있는데 거의 장비는 동일하거든요. 약간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3년 후에 폼3는 출력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뭐 20%에서 40% 개선된 파트 출력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출력 시간도 단축되고 밑에 대기 모드라는 것도 또 추가됐고 출력 보조물 지지대 구조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폼랩스의 굉장히 뭐랄까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같은 장비인데도 몇 년 뒤엔 새로운 장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유지 관리만 잘한다면요. 그래서 지금 프린터 세팅도 얼마 전까지는 지지대도 이런 식으로 붙었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지지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떼기 쉽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사포질도 정말 조금만 해도 되는 구조로 바뀌어서 너무 고맙죠. 예, 다 무료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3년 전, 또 짧게는 1년 전에 폼2, 2년 전에 폼3에 비해서 지금 폼3 저희가 똑같은 장비인데도 출력 속도가 38%가 빨라졌어요. 이전에 8시간 걸리던 게 지금은 5시간이거든요. 뭐 4시간 반 걸리던 게 3시간 만이고. 이렇게 폼랩스 장비는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고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폼랩스의 엔지니어들은 다 덕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밤새도 이거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원 가이드. 보통 뭐 회사 제품들의 뭐랄까 사용 매뉴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 돼 있잖아요. 사이트에 가면 폼랩스는 거의 백과사전 수준입니다. 동영상부터 시각해갖고 이미지까지. 뭐 물론 영어로 나오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크롬의 구글 번역 기능 아주 훌륭하죠.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이거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기능도 있는데 요거 굉장히 뛰어난 기능인데 구매하시는 경우는 뭐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용을 하시는 걸 꽤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저 포럼. 그 테슬라 자동차는 테슬라가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한다고 하죠. 이 폼랩스 유저들도 테슬라 유저들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유저들이 거의 덕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이 포럼에 들어가면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불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개선점들도 제안들도 많이 하고 중요한 점은 폼랩스는 이 제안들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이 토론들의 폼랩스 뭐랄까 직원들이 그렇게 관여를 하지를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는 관여를 하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방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재료 및 부자재 개발. 기존의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본 재료, 뭐 질긴 재료 하나, 그다음에 고무 비슷한 재료 하나, 그다음에 주얼리에서 쓰는 재료 하나. 이 정도였거든요, 과거에는. 폼랩스는 자체 개발 팀이 있습니다. 폼랩스도 한 5가지 재료로 시작을 했지만 한 7년 전에는요. 지금은 재료만 지금 뭐 20여 가지의 재료죠. 굉장히 많고 기존의 SLA 출력 재료는 잘 부러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무 재료는 그냥 고무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 같은 고무 재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도 굉장히 많고요. 많은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정전기 방지 ESD 레진을 출시를 했어요. 이런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빌드 플랫폼 2가 1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혁신이죠. 왜냐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빌드 플랫폼에서 출력물을 떼내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빌드 플랫폼 2가 나오면서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붙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으로 밑판이 이렇게 붙어서 밑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떼낼 수 있는 빌드 플랫폼 2.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빌드 플랫폼 2. 저희 이거 지금 많이 사전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발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가연 그 마케팅 팀장님이 특별히 저희한테 공수를 해주신 거거든요. 요거 뛰어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폼랩스 SLA 프린터는 어떤 군이 있느냐? 앞서 좀 그 지사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현재는 폼3 플러스와 3B 플러스 바이오 재료를 쓸 수 있는 B 플러스. 그다음에 출력 크기가 이것보다 훨씬 큰 30cm 급을 출력할 수 있는 폼3L이 있죠. 라지죠. 여기에는 그 레이저 모듈이 2개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 정도만 돼도 거의 한 1억이 넘었을 겁니다. 30cm면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했겠네요. 이게 지금 2천만 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죠. 근데 이 SLA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를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내용은 추가를 안 했는데 오늘 추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 혹시라도 이제 홈랩스 장비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이 SLA 장비는 광학기기입니다. 카메라 같은 광학기기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빛을 이용해서 붙이는 광학기기이기 때문에 광학면들, 반사경, 렌즈들이 굉장히 깨끗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료가 끈적끈적거리는 액체다 보니까 이 재료를 온 사방에 묻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고서 프린터 망가졌다고 하시는데 이 광학 부분만 깨끗이 유지가 되면 폼2가 출시된 지 지금 7년째입니다. 아직도 출력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리 의뢰가 들어왔는데 클리닝 문제예요. 그리고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폼랩스의 굉장한 장점,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업데이트 하시고요. 주기적인 광학부 클리닝 이것만 해도 언제 1년이 지나도 새 장비처럼 쓰실 수 있고요. 물론 장비 이것도 가공 장비다 보니까 기어들도 들어가고 이런 리니어 기어라는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구리스가 없으면 끼끼끼끼 소리가 나겠죠.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구동부에 그리스를 재도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경화성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빛이 닿으면 굳죠. 일반적인 가시광선, 형광등 같은 거에는 잘 안 굳고요. 자외선이 닿으면 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광선에도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요. 이거를 뚜껑을 열어놓고 햇빛이 드는 데다가 놔두고서 굳었다. 이거 왜 이러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관리를 잘 하시면 1년이 지나도 굳질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보수가 안 되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출력물도 보시면 디테일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 어떤 또 뭐랄까 사용자들은 이거 레이저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망가졌다고 뭐 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클리닝만 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냥 클리닝이에요. 거울 부분만 클리닝 해주면 됩니다. 어제 들어왔던 수리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폼랩스나 SLA, 폼랩스 SLA, 그러니까 SLA 광경화성 재료를 사용하는 SLA 출력 방식은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발전 중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관리만 잘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시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질문이 없으시죠? 질문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조중현 대표님 아주 열정적인 강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아의 고수이십니다. 네, 유익하신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이 스크린 하단에 채팅이랑 Q&A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지금 네, 대표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어떤 거 먼저? 네네. 연구용으로 홈트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실린더 모양 도자기 같은 형태를 에어 모터 축에 끼워 사용 중에 있는데 모터를 가동하며 출력물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출력물이 그러니까 출력물이 정형으로 제대로 안 나온다는 말씀이실 걸까요? 도자기 같은 형태. 이게 잠시만요. 제가 좀 이해도가 조금 덕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이해도가 조금 늦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린더 뭐예요? 제가 트렌트를 출력하고 모터 축에 들어가는데 유경 문제 있죠. 제가 개선돼서 벗어나면 장 선생님은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수평을 맞추고 빌드 플랫폼을 세 개로 교체했는데 혹시 클리닝을 하신지는 최근에 클리닝을 하신 적이 있는지 폼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요 광학부들을 클리닝을 해줘야지 되겠더라고요. 저희 3D몬에 들어오시면 밑에 그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장성 선생님은 한번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서포터 생성 방식 후처리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제 3D 프린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서포터는 다 사포질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서포터 팁 그냥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늘어진 거는 같습니다. 대신에 그 평면이 매끄러워야 한다고 하면 사포질은 좀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출력 서포터를 떼내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고요. 서포터가 돌기가 남는 것도 굉장히 적게 남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진 거는 같아요. 그전에는 원뿔처럼 붙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납작한 핀처럼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저기 사포자고 네네. 지금 가능할 거야 개선된. 요거는 개선된 빌드 플랫폼 2. 빌드 플랫폼 2는 저희가 1월에 발주를 넣었거든요. 폼랩스 본사에 10주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4월이니까 곧
입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지금 국내 한국에는 중국 물류 창고를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물류 창고가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이 된 상태라 지금 물품들이 발송이 안 되고 있거든요. 스케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오더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오더 같은 경우를 봤는데 오더를 먼저 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물건이 배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다 보니까 물건 프로덕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들이 좀 따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한 10주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한 4월 전 중반 정도이면 아마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먼저 오더를 조금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 발주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먼저 오더하신 순서대로 물건이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송 문제 같은 경우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중국 아니면 뭐 유럽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폼3 B 모델을 구매하면 일반 레진은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폼3 B 모델은 폼3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바이오 컴패터블한 재료, 그러니까 덴탈용도 바이오 컴패터블한, 그러니까 덴탈 재료를 쓰시려면 폼3 B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덴탈 모델 레진만 일단 일반 폼3에서 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컴패터블한 재료들 덴탈 쪽, 그다음에 의료는 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품군을 좀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폼3B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3B가 조금 더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그 얘기는 그 덴탈이나 메디칼 레진을 포함한 전체 레진을 다 사용 가능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폼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메디칼 덴탈 레진, 식약청 등록이 필요한 그런 레진을 제외한 나머지 쪽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덴탈이나 메디칼 쪽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런 레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B나 BL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엔지니어링, 뭐 매니팩처링, 일반 제너럴 이런 쪽에서는 폼3 플러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메드 레진하고 덴탈 레진, 지금 저희가 덴탈 레진이 서지컬 가이드라는 레진하고 그다음에 클리어 LT라는 레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사실은 글로벌리는 되게 세계를 전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 등록이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폼랩에 조인을 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식약청 자체가 본사 미국이나 유럽보다 클래스 레벨이 더 하나씩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이오맷 엠버하고 서지컬 가이드하고가 어떻게 보면 같은 물성인데 본사에서는 서지컬 가이드가 클래스 1, 1단계 등록이고 바이오맷 엠버 자체가 등록 자체가 필요 없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한국에는 한 단계씩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가 클래스 2, 바이오맷 엠버가 클래스 1. 그래서 지금 아마 6월서부터 식약청 등록 마무리가 돼서 하반기서부터는 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현재도 구매해서 오더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단지 이제 시장에 엔드 유저한테 사용을 할 때 그런 식약청 등록의 건 자체가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거는 6월 이후서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내부적인 테스트 용도라든지 내부 인터널 용도는 지금도 충분히 오더 가능하시고요. 네. 제가 여기 이가연 팀장님 통해서 한번 재차 확인을 했는데, 덴탈 서지컬 가이드 레진과 바이오메드 엠버 레진은 물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제 생각이랑 그런 것 같아요. 폼랩스 본사에서 각 국가마다 뭐 식약청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지 되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거 외의 부분들은 좀 간편하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사용상의 제한을 MSDS라고 혹시 아시나요? 물질 안전 자료 그런 거에 명기를 좀 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수입해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이오메드 엠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지컬 가이드하고 바이오맷 엠버가 같은 물성인데 똑같습니다. 예,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오맷 엠버가 식약청 등록을 받아야 돼 클래스 1으로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인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식약청 등록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서지컬 가이드나 덴탈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들어가는 치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든 용도에 따라서 식약청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조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바이오med 엠버는 크게 등록이 필요 없는 용도에 그걸 같은 물성을 쓰면 되고, 네네. 서지컬 가이드라고 네이밍된 것들은 치과용 덴털에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네네. 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바이오메드 클리어와 덴탈 LT 클리어도 똑같은 그 재료입니다. 예, 재료 맞습니다. 자체는. 같은 물성입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레진 같은 경우에 멸균기 사용 가능한가요? 일단 바이오 재료 121도로 멸균을 시키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121도로 오랫동안 가열하고 가열된 상태에서 출력물을 꽉 누르거나 비틀면 변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가만히 둔 상태로 121도에서 잠깐 동안 멸균하는 거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네네. 오늘 왜 그 얘기 안 해주셨어요? 폼랩을 쓰면 계속 프리폼이나 업데이트가 돼서 제품을 오래 써도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날 것 같아요. 했는데? 예. 그 폼랩스 장비는 난 그 얘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3년 전에 구매해서 사용했던 거랑 지금은 장비는 똑같고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장비입니다. 저는 항상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물론 돈 주고 리셀러라도 돈 주고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돈 주고 구매했지만 항상 새로운 장비를 선물 받는 기분입니다. 예, 이게 저도 초반에는 좀 저렴한 재료를 좀 써볼까 그래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품 자체도 거의 하이엔드급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예,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거의 네, 이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거의 토크쇼 수준의 Q&A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목차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웨비나를 나가시게 되시면 아주 짧은 그 만족도 조사가 있으신데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그 만족도 조사를 이제 그 참여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웨비나를 마치고 네, 다시 한번 이제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